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면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다. 길거리 한번 나가봐라. 내연 자동차 싱싱 잘 돌아다니고 요즘 쏟아지고 있는 신차들 품질 봄이 기가 막히다. 차세대 패러다임의 변화? 언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던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180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관련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차세대 자동차 투자 열기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미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련 기술 충분히 무르익어 있고요. 기반 시설은 놀랍도록 긴박하게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역량을 차세대 전기차에 투입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간 내연 자동차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의 신규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않겠다. 하던 거 마무리되면 차세대 시장으로 넘어가겠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연 자동차는 전기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기차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기차를 단순히 테크놀로지, 기술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 집약적,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난공불락과 같은 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성공한 브랜드가 현대자동차인데 설립 연도가 1967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단순히 형식의 변화인데 그게 우리가 못 해본 거고 안 해본 거지만 해당 기술자 데려오고 헤드헌터 해오고 작은 업체 몇 개 인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전기차 업체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고 차세대 시장으로 진입해보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차세대 전략으로 돌입해 있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전기모터 이거 장난 아닌데? 야, 기술이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 때문이었다면 아직도 제조사들, 내연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차세대 시장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테크놀로지의 변화라고 인식했던 차세대 전기차가 사실 알고 보니 인바이러먼트, 환경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출발점부터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130년 동안 내연 자동차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신규 자동차가 나올 때 점을 하나 찍습니다. 기술이든 디자인이든 내장이든 상품성이든 하나의 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점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를 가장 먼저 구심점으로 찍어놓고 어느 정도 성능을 구현할 것인지, 인테리어 구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능 구현은 운전자 중심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 상품성은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는 바로 이 운전자 구심점이 빠져버립니다. 뭘로 빠집니까? 계획화되고 알고리즘화된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자율의지로 움직여 왔던 자동차,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서의 툴의 개념인 자동차가 이제는 주체가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되고 그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사람은 그 공간에서 거주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의 연장, 거주 공간의 연장으로 자동차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의 고민은 130년간 축적되어 왔던 노하우, 이 데이터들이 차세대 시장에서는 별 쓸모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폐기되고 전혀 새로운 기술들로 전기차 차세대 시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행보가 정신없게 빨라진 겁니다. 자, 유럽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BMW를 제외하고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인 리막 오토모빌리와 MOU를 체결했거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포르쉐 다음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의 자율주행 업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 또 전기모터 파워트레인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가고 있으며 전략적인 합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최초 도입한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을 독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MW와 연합전선을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 시장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파워트레인의 변경이 아닌 인바이러먼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파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중심이 됐을 때 오는 환경적인 변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지를 반영해서 운전자가 조작을 통해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은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경로를 알고리즘화해서 하나의 흐름의 일부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자율주행은 2단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보조하는 정도, 어시스트의 개념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부터가 전반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4단계를 거쳐 5단계가 되어야 자동차가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술자들이 어떤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술의 세부적인 구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은 뭐 레벨 2, 3, 4, 5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일을 소프트웨어가,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다 처리해서 이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그냥 아우러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고 추정되어야 됩니다. 자율주행에 맞는 교통법규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 것인지, 자율주행 전용 차선을 만들 것인지,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개인이 직접 자율의지를 가지고 운전하는 이 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초에는 시범적인 한정된 지역에서 시행이 되겠고, 그 지역을 중점으로 자율주행이 성공 사례를 넓혀나가면서 점점 확대되는 형태로 자율주행은 시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시행되는 이 자율주행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복잡한 도심에서 많은 시간을 운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고 위험에 노출돼야 되던 운전자들이 자동차가 알아서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승객으로 자기 몸을 맡기고 이동할 수 있는 그 편리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운전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떻게 되겠냐. 운전을 원래부터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율주행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확대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지갑을 열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러한 상품을 찾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상품들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급격하게 흐름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자동차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자율주행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130년 동안 해왔던 현재의 설계 방식은 4세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될 전기자동차에게 적합한 설계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얼기설기, 마치 구멍난 도로들을 땜빵하듯이 메꿔놓은 방식의 통신 시스템입니다. 1980년대, 83년도에 개발해서 86년부터 자동차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캔 통신, 하이스피드 캔은 현재 대역폭이 1Mbps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윈도우를 오르고 내리는 이런
그 단순한 장치들은 20kbps라는 린 통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합니다만 복잡화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 장치들은 현재 캔 통신으로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네트워크에 엄청난 데이터를 소비하는 새로운 장치들이 붙기 때문입니다. 현재 린 통신, 캔 통신 말고도 플렉스레이라고 해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관장하는 통신은 10Mbps의 대역폭을 가진 플렉스레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은 자동차용 이더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더넷은 100Mbps로 플렉스레이의 10배, 그 다음에 캔 통신의 100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3단계, 4단계로 자율주행이 넘어가면서 폭발하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되면 현재 100Mbps로 작동하는 자동차 이더넷도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통신 프로토콜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가비트 단위의 PCI 스위치라든지 다중포트 TSN,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킹, 이더넷 스위치와 같은 기가비트 단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이안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 카메라 정보, 화상 정보만 해도 초당 2GBps입니다. 자, 여기에 라이다까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이다는 광센서, 다중 채널의 광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16비트인데, 16비트 16개의 광센서로 주변을 스캐닝하는 정보까지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에다가 소나에다가 초당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리즘화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mp3처럼 압축해서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역폭은 기가bps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은 기가bps의 대역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내부의 통신은 1Mbps의 전통적인 CAN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그 폭발하는 내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CAN-FD라는 형태의 새로운 통신 규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2015년도에 ISO 11898 규약으로 제정이 되긴 했습니다. 5Mbps를 기반으로 15Mbps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규약인데, 물론 자동차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역폭이 아니죠. 캔 통신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뢰를 받아오면서 사용된 건 1:1 스위칭 방식으로 보안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탁월해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엄청난 데이터들을 받아내는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통신을 해서 자동차의 세부적인 장치를 조율하려면 어느 정도 대역폭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전기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을 위해서 하네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기존은 구리선을 이용한 하네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길이가 4km에 해당하고요. 무게는 100kg까지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네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각 부분의 품질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전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인한, 노이즈로 인한 오작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30년 동안 자동차 통신의 발전에 맞춰서 전자장비들이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 구현되어 있는 전자장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70개 이상 들어가고요. 기본 단위의 칩셋으로 구성된 ECU들은 400개가 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잡한 100kg가 넘는 하네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1:1 스위칭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노이즈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작동이 발생하지만 이게 다시 시동을 끄고 켜는 리부트 현상에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조차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XM3에서 경고등 문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 시동 꺼진 문제, 계기판 먹통되는 문제, 특정 지역만 가면 특정 기능이 안 되는 전자장치 오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자율주행, 운전자가 빠져서 소프트웨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주체로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차세대 전기차 시장이 되면 기존의 자동차의 하네스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4km에 달하는 하네스는 100m 단위로 짧아질 것이고 구리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선 따발은 플라스틱 광 케이블 형태로 바뀔 것이다. 물론 2001년도에 엔터테인먼트 통신 규약인 모스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가비트 단위의 광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스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TSN과 같은 이더넷 프로토콜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통신을 발전시켜 오고 그걸 기반으로 전자장비를 구성해온 내연 자동차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별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목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훈수를 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다 걷어치우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경망을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업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조 라인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모든 단계를 아우렀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내연차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생산해서 납품을 하거나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단계에만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전자장비들, 그로 인해서 특정 부분의 노이즈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지금의 네트워크 시스템, 지금의 전자장비 시스템이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역폭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철저한 보안하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프로토콜로 전자장비들이 통신을 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에서의 완벽한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 시대의 자율주행이 정점을 찍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연 자동차, 다시 말하면 가솔린 디젤 엔진의 효율성 저하 문제 외에도 30년 동안 누더기식으로 발전해온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현재 통신 형태, 그리고 자율주행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대역폭의 재래적인 통신 프로토콜이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가비트 이더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화선을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광 케이블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동차 통신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내연 자동차 업체에서 하던 통신 기술들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발전해온 전자장비들은 절대 자율주행 시대에 전기차 차세대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재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술들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주요하지 않는, 없어져야 될, 사장될 기술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environment,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차의 설계 기준은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하드웨어 규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컴퓨터 시장, 스마트폰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독자 규격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자율주행에 맞게, 그리고 진보된 전자장비의 네트워크에 맞게 모든 규격들은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 규격에 맞는 상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빠진 파운더리 개념으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 내연 자동차들이 앞으로 운전자를 걷어치우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자율주행 OS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다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규격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기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생산업체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마저도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게 기구를 생산하고 그 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 하드웨어를 만들던 기업들은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도태됐거나 합병 흡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 그걸 기반으로 한 전자장비,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못하는 부분이라고 치자! 하지만 하우징, 플랫폼, 기본이 되는 틀은 자동차 회사들이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전기차 업체들이 못 따라올걸?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그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께서 3박스, 2박스, 1박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3박스라고 하는 거는 엔진룸, 캐빈룸, 트렁크, 세단이나 쿠페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자동차고요. 2박스라는 것은 해치백, 그리고 SUV, 이런 형태를 2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엔진룸이 있고 승객석과 짐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1박스는 버스라든지 밴, 이런 일체적으로 된 미니버스 같은 그런 형태를 원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자동차의 하우징 설계에서도 운전자처럼 제일 먼저 점을 찍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엔진과 변속기라는 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핵심 부분 때문입니다. 엔진이 배기량이 적든 크든 간에 엔진의 단일 부품으로서 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엔진이고 변속기입니다. 자, 이 핵심 장치를 빼고서 내연 자동차는 기구를 설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을 앞에다 놓든 중간에 놓든 뒤에다 놓든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 캐빈룸을 최대한 넓히고 그리고 짐칸을 만들어 놓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이 캐빈룸이 엔진룸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엔진이 치고 들어오거나 밀고 들어오지 않게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역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세대 전기차 시장은 어떨까요? 전기차는 전기 모터 배터리를 반드시 엔진룸처럼 어디에 공간에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의 전기차들은 기존의 자동차와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 기존의 자동차의 설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엔진룸 위치에다가 전기 모터를 집어넣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가 더 소형화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는 어느 부분에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치가 다양화될 겁니다. 자동차의 하부에 붙던, 뒤에 붙던, 옆에 붙던, 각 축에 붙던 다양하게 이제 공간 제약 없이 설계가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캐빈룸 그리고 짐칸은 최대한 넓어질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2박스, 3박스, 1박스 개념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차세대 전기차 시장은 이 박스 개념 없이 캐빈룸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하우징, 정력학을 연구했던 엔지니어와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가 공간의 연장선, 거주 공간의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되게 되면 이 최대한 공간을 어떻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새로운 전문가들, 새로운 하우징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들이 했던 정력학 설계, 기구 설계와는 또 다른 구조역학이 차세대 전기차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또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자, 그 다음 동력학은 어떻습니까? 동력학 부분은 내연 자동차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기차 시대에서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출력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변속기를 비롯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많아 출력 손실이 높은 현재 내연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스테빌리티 컨트롤, 그리고 그를 지면에 닿아서 접지를 유지시키게 하는 서스펜션의 동력학이 지오메트리가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완벽히 바뀌면서 출력 손실이 줄어들고 그리고 출력을 리니어하게 비례적으로 뽑기가 좋은
전기차 기반에서는 또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거나 또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서 그대로 사용했던 동력학을 전기 자동차에 적용한다고 해서 내연 자동차 개념의 완벽한 전기차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CA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설계가 아주 자유롭고 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맞는 새로운 지오메트리, 새로운 동력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과거처럼 이렇게 노하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은 새로운 신규 업체들의 추격에 안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생산 시설 그리고 생산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 시설, 생산 노하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걸까요? 파운더리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운전자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기존 내연 자동차 업체가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소프트웨어의 규격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전기차 시대에서 내연 자동차의 좋은 어떤 발전 방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이동 수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은요, 자율주행은 개인이 활용하는 프라이빗한 이동 수단 가운데서 대중교통의 특징을 대부분 차용하게 될 겁니다. 대중교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지는 내가 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자율주행이 구현된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내 개인 프라이빗한 이동수단이라는 점만 다를 뿐 경로라든지 움직임, 속도, 뭐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은 운전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 130년 동안 내연 자동차가 가장 잘해왔던 부분도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잘해왔던 부분이 뭔가요? 운전자가 직접 스티어링을 잡고 제로백 얼마를 낼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얼마를 낼 수 있고 코너링은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 자동차의 품질, 이 자동차의 가치를 얼마 주고 사십시오. 이게 지금 자동차 업체가 130년 동안 이어온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나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게 시스템의 일부로, 흐름의 일부로 자동차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제로백 수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미터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월 얼마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목적지를 갈 동안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누릴 수 있고 주거 공간을 얼마나 편리할 것이며 내가 새로운 어떤 주거 공간의 연장선으로 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얼마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들이 해왔던 이 자동차는 이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이 배기량에서 이만큼 출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이 가격대에서는 다른 자동차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자동차입니다. 이런 문구들을 이제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 시장은 내연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시장이 아닙니다.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운전자를 걷어치우고 그 자리에 소프트웨어를 얹힐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맞고 자율주행에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완성된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또 다른 제2의 주거 공간으로 안락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구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학습을 하던, 엔터테인먼트를 하던, 업무의 연장을 하던 그런 컨텐츠들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왜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는 기업,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통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온 자동차들이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data are you generating? I don't know, per second or per hour? 6 terabytes of data per hour. So it's not only collecting, it's also processing, and that's why we're using a supercomputer that is able to process all this data. Welcome to Driver Coach Demo. Wow. Now relax and remember, every day is a journey, and today you live it to the fullest. It's not gentle. Keep close to the right edge. Accelerate as you exit the corner on the left. Wow. Understeer? Oversteer. Okay. 이 영상은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마테 리마츠 마 사장님이 이제 서킷에서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보고 우와 자율주행이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매니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곧 자율주행이 본격화 되겠구나 여기 2단계까지 왔구나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아마 전문가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팔에 소름 돋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자율주행이 단순히 계획되고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화된 경로를 오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 사람과 기계의 경계를 구분짓는 창조의 영역, 오락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터스포츠는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오락의 일환입니다. 자, 오락을 즐기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사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서킷 운전을 할머니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레이서가 없어도 미리 짜여진 경로대로 서킷에서 나는 스티어링 휠에 손도 대지 않고 그 다이나믹하고 아드레날린 뿜어져 나오는 그 횡지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운전자를 이렇게까지 몰아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온 자동차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130년 동안 철옹성이라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진입장벽 높은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종언을 구할 때가 됐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가치에 맞는 새로운 규격의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겠다라는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시장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한 세대가 진행되려면 대략적으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1, 2년 정도는 변화가 더딜 겁니다.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전기차의 효율성 그리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운송수단의 혁명을 경험한 이후 사람들의 생각은 급격하게 차세대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고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면 현재의 전기차와 내연 자동차의 위치는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 변혁, 또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이 변화에 수긍하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난 기존의 가치를 좀 더 누리고 그 가치에 나는 의미를 두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변화에 수긍을 하던 아니면 그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던 자유입니다만 그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은 비싼 차를 살 때가 아닙니다. 존버할 때입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현재는 변곡점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무리해서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입해서 비싼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시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보조를 맞춰 나가실 분이라면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130년 동안 내연 기간이 이루어는 없죠.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면서 그 가치를 좀 더 전기차 시대, 차세 시장에 도달하더라도 그 가치를 좀 더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현재 고급차를 구입할 최적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연 기관은 마치 초신성 단계입니다. 항성이 마지막으로 폭발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대한 빛을 내고 사라지기 직전에 바로 그 상태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에서 구현되는 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성도가 높고 가장 진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 새로운 규격이 나오든 상관없이 현재의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오래 누려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구입의 최적이기도 하다는 점.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좀 더 저항하느냐, 이건 역시 개인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인지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자동차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기어는 항상 변화에 민감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감독자님들과 공유하는 그런 의미 깊은 채널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을 잘하는 채널들 많습니다. 뭐 저희까지 오락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다소 따분하고 주제가 무겁고 또 예상은 한 말씀 드리면 예상은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10년 후가 됐는데 야 전기차 시장 안 왔는데 너 김종민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제가 뭘 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